네, 그럼 지금부터 Try Scale Up with Genie 포럼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Ready to Transform 이란 주제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 순서입니다. 유채선 더 넥스트랩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착석하신 순서대로 왼쪽부터 반기현 크리에이티브 밸리 상무님, 그리고 한지훈 한국벤처투자팀장님, 황만순 한국청년 스타트업 협회장님과 조던몬의 NR스퀘어 대표님, 그리고 황유경 녹십자 랩셀 전무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ry Everything 스타트업 세션 스토리지 데모 데이 From Startup to Scale Up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아나운서님께서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5분 패널 모셨는데 사실 이런 조합을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세요. 어떻게 모았나 정말 제가 대단한 것 같은데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 정말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질문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유니콘 그리고 IPO라는 단어 정말 설레는 단어고요. 꿈만 같은 단어인데요. 사실 궁극적인 목표만 보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케일업이라는 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스케일업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황만순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스타트업 스케일업의 마이더스에선 바이오 황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이게 회장님께 생각하시는 그 스케일업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를 좀 해주시고요. 또 투자를 하셨거나 경험을 하셨던 스타트업 중에서 와 정말 이 기업은 정말 혁신적으로 스케일업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한국 청년 스타트업 협회를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스케일업이라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그분들의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약간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이제 기조연설에서 우리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님이 본인의 20년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제가 그 20년 동안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를 제가 보고 옆에서 가끔씩 저도 나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젠큐릭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최근에 본인이 관계되는 회사들이 하나, 둘, 3개 정도가 이미 성장이 되는 네. 그런 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쪽 말고 생각하면 아까 발표 때 SM랩 조재필 대표님 맞아요. 오셨는데 네. 그분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교수님이신데 3년 전쯤에 오셔가지고 그 회사를 뭘 하겠다고 하시는데 전 사실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지금 1공장, 2공장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스케일업을 이룬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부캐인데도 다른 사람 본캐보다 더 많이 키우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은데 이런 혁신적인 스케일업 사례를 또 여러 군데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도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또 나오셨습니다. 그 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셔서 스케일업의 단계를 거쳐서 또 상장까지 도달한 녹십자 랩셀의 황유경 전무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IPO 사실 어찌 보면 스케일업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다 달성하셨어요. 끝판왕을 깨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감격스럽죠. 제가 이제 사실 이 분야에 이런 연구를 했던 역사라고 하기가 죄송하네요. 한 30, 괜찮습니다. 네. 31년째입니다. 그래서 늘 30년이나 했는데 도대체 뭐가 나왔냐는 얘기도 종종 듣는데요. 뭘 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사실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IPO를 2016년에 했고요. 회사가 생긴 지는 지금 딱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녹십자 랩셀의 세포치료 연구소장으로 있는데 저희 녹십자 랩셀이라는 곳은 사실 녹십자 하면 여러분들이 좀 큰 기업이잖아, 스타트업 아니잖아 하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세포, 유전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걸 한번 사업화해보자 하고 만든 게 랩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 회사를 창업할 때 특별히 세포 치료 기술이 많이 있었냐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면역학 기반으로 이런저런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이 좀 있었고 또 미래는 약이라는 게 이제
케미칼 드럭에서 단백질 약을 거쳐서 분명히 세포가 약이 된 시대가 온다. 네. 그러니 이걸 준비해보자라는 이제 회사 차원의 어떤 의지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면역학을 했다는 이유로 면역세포 치료제를 쭉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원 5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100명 정도 네. 됩니다. 엄청난 이 성장하셨네요.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미국에 또 다른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티바 바이오세라피틱스가 2019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그 아티바와 같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작년에 머크, MSD와 또 2조짜리 계약을 이뤄낸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있어서 조금 자랑을 해도 되겠죠? 아니, 그건 제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미리 다 자랑을 다 해버리시면 제가 멘트가 사라졌는데 뭐 이미 자랑을 다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조상래 대표님 앞으로 이제 20년사 이런 거 얘기하시면 30년 정도는 해야 이게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스타트업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PO까지 가는 30년이 걸렸잖아요. 아니요. IPO는 30년 아니에요. 인생이 30년? 지금 제가 30년? 녹십자에 입사를 한 게 30년이란 이유로 그냥 네. 다제 30년으로 먹히니까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NK 연구를 한 거는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하셨을 때 어느 단계에서 가장 힘드셨나요? 스케일업에서? 이게 이제 저는 연구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지만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는 별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실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임상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아마도 작전을 짜는 일?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가져서 네.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인가. 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 때 약간 바이오황 같은 귀인을 만나셨으면 조금 더 빨리 한 29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IPO까지 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좀 투자도 하고 인수도 하고 이렇게 좀 저변을 확대하는 활동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면역세포를 가지고 한 10년을 키워왔다면 최근 들어서 저희가 줄기세포 프로그램으로 2개의 임상을 IND를 진입을 했어요. 이 말은 새로운 출발을 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많은 좋은 기술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재생의료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혼자 다 못하죠. 분명히 또 누구와 협업을 해야 되고 조금 뭐 가져올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분야로 또 저희가 좀 경험을 살려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IPO가 그렇게 머나먼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너무 좀 약간 제가 좀 오버해서 생각한 거겠죠. 네. 근데 뭐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IPO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해외 진출 같은 것도 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업체들을 좀 엑셀러레이팅 지금 하고 계신데요, 반상무님. 크리에이티브 밸리 반상무님은 한국의 K 스타트업이 해외로 나갔을 때 어떤 기회를 좀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어떤 동력으로 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좀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이 처음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할 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베이스를 늘려가지고서 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기존의 고객들한테 뭐 새로운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데요. 근데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해외 진출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은 어떤 국내 기반 그 커스터머 베이스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고객들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의 어떤 경험, 어떤 경쟁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또 이노베이션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해결책이고요. 좀 방금 전에 그 녹십자 랩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에 카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좀 많은 그런 한국 그 스타트업들이
좀 해외 진출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확실히 이게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만 시장을 보다가 해외 다른 경쟁자들도 바라보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니까 더 빨리 커야 되겠다 이런 동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스케일업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글로벌 진출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뭐 성과가 있었다거나 이런 기업이 좀 기억이 남는다거나 하는 게 사례가 있을까요? 좀 저희는 사실 이제 프랑스에 기반한 엑셀러레이터지만 사실 한국이랑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지역에서 저희가 한 30개 가까운 그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직접 보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0개 넘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좀 그 해외 진출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을 봤는데요. 이제 분야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뭐 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이쪽 기반한 좀 한국이 강한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이라든지 푸드텍 같은 그런 네.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류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예술, 콘텐츠 이런 분야도 많이 오시고,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나 뭐 이제 헬스케어, 메디칼 이쪽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사실 좀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초기 그 기업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좀 네. BM을 좀 사업 모델을 공부하시는데 좀 해외 그런 그 지식을 활용하시는 걸 좀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그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장하신 스케일업 단계 분들이 많이 그 성과를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좀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공고하게 좀 작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쉽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해외 진출이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그 어려운 과제를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좀 그 현지 파트너랑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시는 네. 분들이 제일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막 그 대표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콘텐츠 기업이 그 프랑스의 플랫폼 기업이랑 결합했을 때, 이럴 때는 진짜 굉장히 좀 성공적인 네. 그런 결과를 좀 바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밸리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말고도 사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기관이라든지 네. 뭐 그런 단체들은 많고요. 그다음에 네. 아니, 제가 되게-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네, 모시고 보니까 또 프랑스 특집 같아요. 두 분은 혹시 프랑스에서 좀 아시던 분인가요? 뭐 바게트 같이 드셔보셨던 경험이 있다거나 뭐. Bonjour Jordan, il parle de nous. 마이크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운영을 했던 회사는 크리에이티브 밸리와도 함께 했었고, 크리에이티브 밸리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훌륭한 회사를 프랑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니까 그럼 NR스퀘어에 대해 회사를 짧게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네. NR2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검색을 돕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더라도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판상무님은 한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걸 도와준다 그러면 그 조단 대표님은 오히려 그 반대 케이스잖아요. 오히려 프랑스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창업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에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시게 되는지 그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테이션 F에서 근무를 할 때 한국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국이 혁신이 많은데 한국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사실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중소기업청이 주관을 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제가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2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우리 회사는 모든 재원을 한국에 집중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스타트업들을 통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제품의 품질이 너무나도 좋았고 또 스타트업들을 장려시키는 생태계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와 같은 스타트업이 꼭 이곳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꼽자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을까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I think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질문인데요. 생태계 그리고 에너지 또한 제품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고객들과 빠르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을 보면 모두가 항상 혁신에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테스팅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한국에 있는 것이 좋은 게 모든 소비자가 테스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좋지 않으면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어쨌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온다라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피드백이 빠른 피드백이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겐 최상입니다. 약간 친한파라서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그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저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저희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청 중이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하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또 해외 진출 기회를 노려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부 시선으로 저희가 한국 스타트업 스케일업 환경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한국에서 스케일업을 만들어내는 국내의 마이더스의 손이죠.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약간 국정원 같은 그런 분인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모태펀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벤처투자인데 한국벤처투자 사람 만나볼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모태펀드가 뭔지 한국벤처투자가 어떤 회사인 조직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모태펀드, 제가 이제 재직 중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입니다. 아마 우리 스타트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사실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주주명부의 모태펀드가 아니라, 우리, 황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예를 들면 한투파가 운영하는 조합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부의 모태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10개 부처의 자금을 한 7조 원 정도 풀링을 해서 네. 약 한 30조 원의 자펀드를 한 15년 동안 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이 한 8,000개의 기업에 투자가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3조 원 가량의 자금이 스타트업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태펀드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우리 사실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만나시는 분들은 저희 모태펀드의 자펀드 700여 개의 자펀드가 지금 현재 운용 중인데 그 자펀드를 운용하시는 투자 심사역 분들을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이 만나면 누가 갑이에요? 제가 이제 벤처캐피탈 일이 뭐냐 네.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네. 남의 돈으로 유능한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게 내 직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의 돈이라는 남이 이제 벤처 투자인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저희도 이제 정부 자금이 저희 이제 펀드에 또 이제 LP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자의 역할에서 좀 더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이제 벤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업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저희 이제 벤처 시장은 정부 드라이브형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제 정부가 벤처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벤처 투자, 그리고 융자, 그리고 보증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주제가 스케일업이기 때문에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사실 벤처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업을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모태 자펀드 중에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있긴 하지만 한 1조 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성할 예정인데 네.
보통 이제 스케일업의 투자에 대한 정의는 보통 한 50억 원 이상의 투자,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 평균 기업당 투자 금액이 한 20억 원 정도 국내는 그 정도 되는군요.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원 정도의 투자가 그 기업당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전용 펀드 말고도 사실 저희 700여 개의 펀드가 다양한 그 주 목적을 가진 펀드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업 초기 아니면은 뭐 비대면 분야에 한다던가 바이오 분야에 투자한다던가 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각각의 특색 있는 펀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비춰봐서 이런 펀드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펀드에 접하시려면 저희 한국벤처투자의 그 펀드 찾기 서비스라고 있는데 각각 그 뭐 잘 심사역들 찾아주나요? 네. 잘 찾아주려고 저희가 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심사역을 만나시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콜투콜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사역들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큰 틀에서 약간 그 진짜 모태 말 그대로 가이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황 회장님께서 모태펀드 운영사 입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걸 찾는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팁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스케일업과도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스케일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일단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 사람만 구해지면 그다음부터 돈은 이제 나중에 구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모태펀드에서 뭐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전화 몇 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아는 사람에서 한 3분한테만 전화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벤처투자에 연결이 될 거고 네. 연결이 되면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벤처투자가 최근에 조성한 그런 자펀드 중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이거랑 가장 근접한 펀드를 갖고 있는 게 어느 회사냐 네. 라고까지만 돼도 이제 훨씬 더 나아진 거죠. 그냥 음. 막연하게 어떤 심사역 만나서 그 회사가 어떤 펀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렇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좀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바로 질문을 할 텐데, 스케일업을 하려면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요소들이 사실 많은데 어느 요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생각하는지 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황 회장님께서 인력 확충, 그다음에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3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우문현답. 하나만 딱 되면 사람이 있으면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고 네. 해외 진출도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그 회사에 있어야지 투자할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라서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돈은 나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적절한 사람을 찾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근데 요건 투자자 입장인 것 같고 우리 황 전무님 돈이 있어야 사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돈이 있어야 사람을 뽑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래도 연구자고 기술자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좋은 플랫폼하고 좋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라고 되짚어 보면 단지 하나의 뭐 NK 프로그램 가지고 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NK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플랫폼 기술이 쫙 갖춰졌어요. 네. 패키지로. 그리고 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쫙 나열이 되니까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걸 보고 돈도 들어오고 뭐 적절한 사람을 물론 뽑아야 되는 거고 네.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뽑아야 되는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글로벌을 가보자라는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플랫폼과 거기에 맞는 파이프라인이 잘 있어야 된다. 아마 그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런 걸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말로도 들리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황 전무님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플랫폼도 만들 거고 파이프라인도 만들 거고 해외 진출 전략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황 전무님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리가 명확하네요. 네. 우리 조던문의 대표님은 한국에 사업하시면서 어떤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두셨나요?
아까 말했듯이 인력, 투자 유치, 뭐 해외 진출 뭐 관련 여러 요소들 중에 스케일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 요소가 있다면 Yeah, I think 아, 저도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온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동기? 왜냐하면 적절한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이 인재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와서 같이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나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프랑스에도 모태펀드 같은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그런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있나요? 예. 프랑스에도 펀드 같은 게 있죠.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사실은 좀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이렇게 좀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태펀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한 50억 유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한 그 모태펀드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모태펀드의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건 사실은 그건 어렵고요. 근데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모태펀드를 찾아가서 사실은 뭐 좀 펀딩을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아니, 한국 모태펀드는 직접 투자도 합니다. 저희 뭐 약간 초기 기업들은 일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그 모태펀드에서 투자한 그 자펀드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펀드를 통해서 이제 좀 그 한국이라든지 좀 아시아 시장에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펀드를 통해서 이제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프랑스 이제 국책은행에서도 좀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런 거 통해 가지고서 한국 스타트업들도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좀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려고 해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름 각자 분야에서 스타트업들 서포트하고 계시고 또 IPO까지 성공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짧게 한 30초 정도 당부의 말씀 혹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판상무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주제가 스케일업이니까요. 스케일업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조직 아니면 어떤 기업의 문화 이런 게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어떤 뭐 밸류일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지 좀 그 다음 단계 스케일업 단계로 좀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래를 믿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프랑스라든지 유럽에 많이 진출하셔가지고서 좀 글로벌한 유니콘으로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회장님. 네, 그 회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긍정적 생각을 계속 가지시면 네. 거기에서 또 에너지가 모일 것 같습니다. 예, 그 투자를 받으실 때 보통 이제 저희 VC는 로컬 네트워크이 VC 심사역 간의 로컬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하게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기업 IR을 갖다가 우리 그 심사역들 대상으로 하신다면 다양한 심사역들을 만나시고 만약에 한 번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한 명의 투자자가 또 이제 클럽들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또 투자들을 인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IR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IR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시다 보시면 또 언제 또 좋은 기회가 터질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던 대표.
네, 저도 스타트업의 CEO로서 결국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스케일업이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것을, 투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건데, 주변에서 받는 조언을 잘 받으시되, 또 믿는 것을 위해서 계속 싸우시고 계속 푸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다 아마 자질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한 발 앞서서 생각하셔라. 그걸 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문화도 필요한 바꿔야 되고, 또 돈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같이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약간 한 발짝 앞서서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